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전북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강조하고 새만금 특별자치도와 시군 경제공동체 등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급증이 대학가 수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생들은 격리시설마저 포화되면서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전북 지역 환경단체들이 만경강으로 이어지는 전주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콘크리트보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지켜주는 강과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슈 K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장단점과 확대 도입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12,632명, 오늘은 오후 6시까지 8,804명입니다.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는 123만 8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69.5%입니다.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대학 기숙사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내 격리시설이 있지만 이미 포화 상태여서 지역에 연고가 없는 학생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한 대학 기숙사입니다. 최근 2달 동안 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 가운데 10%, 4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저 한 번 걸렸어요. 언제 걸렸었어요, 코로나19? 3월 1일이요. 대학교 기숙사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실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확진된 이후 격리 생활입니다. 이 대학의 경우 60여 명의 격리 공간을 갖춘 별도의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늘 포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 측은 기숙사생이 확진될 경우 집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애들 먼저 이렇게 자택격리하러 보내고 먼 애들 우선적으로 내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확진 뒤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난감한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고 싶어도 못 간 상황이잖아요. 부모님이 양성이면 누가 데리러 올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친척이 데리러 오라 해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확진 판정 뒤 기숙사에 머무를 수 없는 데다 수업을 들을 수 없어 차라리 감염 사실을 숨기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놓치는 것도 많으니까 과제 같은 것도 안 알려주고 하니까 그에 대해 불만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걸려도 말 안 하고 수업 듣겠다 이런.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기숙사생들의 난처한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안호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북은 지금 관리형이 아닌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송하진 지사의 3선 출마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전북 도민을 섬기는 도정으로 전북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재선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북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 인구는 날로 줄고 경제력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전북의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형 리더십으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지금 전북에 필요한 건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말했습니다. 20년간 위기 돌파형 리더십이 아닌 관리형 리더십이 도정을 이끌면서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은 뒷걸음만 거듭했습니다. 여야까지 바뀐 상황에서 노쇠한 리더십으로 전북의 위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송하진 지사의 3선 출마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혁신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낙후와 쇠퇴는 어느덧 우리에게 무기력이라는 사슬까지 더 씌웠습니다. 그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익숙한 방법과 관행, 익숙한 인물과도 결별해야 합니다. 안 의원은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전북의 틀을 확 바꾸겠다며 새만금과 군산, 익산, 전주를
30분대에 연결하는 전북 전철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군 경제 공동체 구성, 미래 신산업과 문화수도 육성, 도민을 섬기는 도정 등을 내걸었습니다. 시군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전북 혁신 성장의 구심점이 되고 이후 주민의 자발적 필요에 따라 행정통합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고 김관영 전 의원, 김윤덕 의원, 송하진 도지사가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인 가운데 유성엽 전 의원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어 이번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역대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잠시 후에는 안호영 의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가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전북교육이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 소통과 성찰이 부족했다며 코로나19로 상처받은 학생들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광노현 서울시 전 교육감은 지지 발언을 통해 김윤태 교수가 전문성과 정치력을 동시에 갖춘 교육자라며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의 가치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대전의 정책을 마련한 일과 교육 정책을 포함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업무에 매진했었습니다. 대선 승리를 통해 그 대전의 길을 더 탄탄하게 준비하고 더 튼튼한 교두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전북교육에서 새롭게 싹트게 유지하게 하겠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나눠주고 메타버스 교실을 만들어 수업 혁신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교육 캠퍼스와 미래창의 캠퍼스를 지어 지역마다 특색 있는 미래교육의 장을 꾸리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장제마을까지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50층짜리 전주국제금융센터 건립과 한국투자공사 유치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혁신형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임대료 상생 협약 등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도입해 전주시 삼천 상류부터 도심형 자연생태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태계 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에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가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할 때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는 대리운전과 배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무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험사와 단체 상해보험 계약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택규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항공통신, 제어기술이 융합된 첨단 드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벤처기업과 투자 유치를 통해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익산시청 새 청사를 짓는 대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2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로 청년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위해 실버 잡센터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농촌마을에 청년마을 사무장을 배치하고 실버 스포츠 바우처 시행도 공약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계 시스템을 보면 어제 기준 예비후보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1명, 교육감 4명, 시군단체장 33명, 도의원 29명, 시군의원 선거에 75명 등 모두 142명이 등록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03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 21명, 정의당 7명, 진보당 4명, 국민의힘 2명, 국민의당 1명 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지방정치를 독점하면서 발생한 부작용과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전북에서 수십 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민주당. 현재 기초와 광역의회 88%, 단체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지자체와 의회 사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요원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보다 당에 충성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천 받을 때 빼고, 공천 받아서 아니면 상임위원장 이런 거 될 때 빼고, 당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어떤 그 지역 정치에 있어서 역할이 없다는 거죠. 권한만 행사해서 민주당이라는 당적을 갖고 있어야 당선도 쉽고. 소수 정당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1963년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전체 의원 정수의 10% 수준에 불과한 의석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의 괴리를 줄이고 다당제가 뿌리내리기 위해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민주당 전체 득표율을 보면 한 50% 수준인데 50%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장악하는 것이 출발이 돼서 결국 그 민의를 제대로 지방의회가 수렴할 수 없는 구조로 되는 거거든요. 정당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에서 후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시장의 상품이거든요. 자기들의 명분의 정당화를 위해서만 그냥 자리 나눠주기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그걸 좀 제발 넘어섰으면. 다양한 목소리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실현 가능한 정치의 건강성. 일당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안호영 의원의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으로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구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예.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전라북도의 지방 소멸 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전국 최하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전라북도의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매년 1만 명 이상 우리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는데 이 상황의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절벽 끝에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의 도정을 이끄는 리더십, 도정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에 도지사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도지사에 도전하시면서 구상한 큰 그림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 기반을 잘 조성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 들어오게끔 하는 게 큰 골자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그리고 또 전라북도의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문화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문화수도를 만들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새만금을 국제적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제적인 투자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새만금을 황금의 땅으로 만들고 또 인프라, 교통 인프라를 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군산, 익산, 전주를 연결하는 전철을 놓고 그다음에 그 세종과 행정수도인 세종과 전라북도를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 인프라들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만들어주는 게 재정과 행정 권한을 만들어준 게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인근 그 지자체끼리 경제 산업적으로 서로 그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계속 떠나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신산업 일자리를 잘 만들고 정주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대학과 산업이 잘 연계해서 대학
대학이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이런 그 대학 도시를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 외에도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갖고 있는 이런 역사, 문화, 자연의 어떤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전라북도를 문화, 관광의 어떤 수도로 만들고 또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도정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많은 계획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전북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지방 소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그간 여러 가지 그 수도권과 지방, 그다음에 경상도와 또 전라도, 또 호남 내에서도 소외받는 이런 삼중의 소외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그 낙후되어 있는 것들이 또 우리 일자리 문제들이 부족해서 청년들이 전라북도를 떠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가 아주 심해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으니까 앞으로 경쟁을 하시게 될 텐데 송하진 지사가 3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전북 도정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의 현재 상황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을 그간 책임져 온 지사님도 이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행정 관료로서 안정적으로 도정을 잘 끌어오신 면도 있지만 또 이런 그 문제가 있고 위기의 시대 또 더군다나 보수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우리 도민들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도민의 역량을 제대로 결집하고 또 새로운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리고 또 중앙정치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북에는 어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전라북도의 이런 경제적인 어떤 침체 또 인구 감소의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절박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뛰어다니는 도지사 그리고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내고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과감하게 실현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력 있는 그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하진 지사뿐만 아니라 경쟁 후보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이 치열할 텐데요. 후보님만의 뭐 특별한 차별해야 되는 전략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인권 변호사로서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소통에 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민들의 힘이 우리 도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20대, 21대 그 민주당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오면서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전라북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의 어떤 여러 가지 협력을 얻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전북 도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청년들이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의 문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 전라북도에 살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해결책을 찾아내고 또 그 해결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정치에서 더욱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더 하세요. 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전북적 환경단체들이 만경강으로 이어지는 전주천 수질 개선을 위해 콘크리트 보호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강과 하천의 생태 복원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만경강으로 이어지는 전주천 하류. 콘크리트 볼을 사이에 두고 위쪽으로는 물이 가둬져 있지만 아래쪽에는 모래톱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단체는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퇴적물이 쌓여 수질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며 보 높이를 70cm가량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변이 택지로 개발이 되면서 농업용수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구조적으로 농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면서 보를 낮추든지 철거하든지. 생태 복원을 바라는 외침이 물 위에 띄어집니다. 지난해 전주시 조사 결과 전주천 중상류에서는 어류 20여 종이 서식하지만 하류에서는 오염에 강한 어류 9종만 확인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수소곤충이 한 종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보가 물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이 줄어드는 갈수기에는 악취가나 주민 불편도 큽니다. 우리 전주천이 맑다고 많이 대립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이 하류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퇴적물들을 정기적으로 준설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보를 개선을 한다고 하면 여울보라든가 가동보를 설치를 해서 필요한 시기에 그 농업용사 같은 용수를 확보를 하고, 생물 다양성을 지켜주는 강과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피해 대상 주민만 7,733명, 보상액은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 지역은 5개 댐 주변 17개 시군입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주민 7,733명에게 모두 1,483억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조정을 시작한 지 172일 만입니다. 피해가 컸던 전남 구례구는 주민 1,867명에게 448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댐별 국가 책임 비율도 나왔습니다. 합천댐이 72%로 국가 책임이 가장 컸고, 용담댐과 남강댐이 각각 64%, 대청댐 51%, 섬진강댐 48% 등입니다. 기존 수해 관련 판례와 피해 지역별 원인, 유역별 강우 빈도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 비율을 결정했다고 조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 등 처음부터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선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 주민은 697명입니다. 또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은 6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댐 방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광역기초지자체가 분담해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수해 피해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한 첫 사례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2020년 댐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전북 지역 수해민들은 신청액의 40% 정도만 보상받게 됐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5개 지역 주민 2,200여 명이 신청한 780여억 원의 피해 배상에 대해 40% 정도인 310억여 원만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결정한 배상액은 조만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자치경찰 선포와 구호 제막식을 열고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라는 구호 아래 주민 밀착형 치안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북자치경찰의 상징으로는 전라북도의 영문 머리글인 J와 B, 그리고 전북의 상징새인 까치를 통해 전북을 친밀하게 지키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치경찰을 형상화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철학과와 화학과 등 4개 과를 폐과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학생들은 일방적인 폐과 통보라며 반대 서명 운동을 하는 등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광대는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는 만큼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학과를 없애는 걸 논의하고 있다며 재학생들의 학사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당제 민주주의의 문을 엽시다. 기득권 독점 정치의 상징인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인에서 5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룹시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 세력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대는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기초의회 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는 점이나 내용상의 문제점과 부적합성을 차치하고라도 여야 간의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HK 시간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미로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당 독주를 막고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이번엔 채택될 건지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나라 선거제도 변천사를 좀 보자면 제3공화국 시대에는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였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소선거구제로 바뀌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바뀌게 된 건 아닙니까? 이제 선거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심판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를 실망시킨 정치를 바꾸고 그리고 그 선수도 이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그 선거의 기능인데요. 이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정치를 잘못해도 2등만 유지하면 현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1, 2등만 서로 바뀌는 거지 정치가 교체되거나 선수가 바뀌는 일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중선거구제가 채택이 됩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여당이라는 유리한 기반 위에서 전체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88년 총선부터 이제 소선거구제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소선거구제가 이제 단점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소선거구제는 1등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수 의견이 의회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1등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던져진 득표는 모두 죽은 투표로 결과지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소수 정당이 이제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 또 그래서 새로운 그 정당 출연이 용이롭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다양한 유권자의 표심이 의회 의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이제 그래도 단점은 좀 있습니다. 선거구가 아무래도 소선거구보다 이제 크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넓은 선거구로 인해서 지명도가 높은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가 그 재직 시절에 있었던 정치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불량 정치, 불량 후보더라도 계속 현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2017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네. 중대선거구제가 비례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당선인 5인의 득표차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똑같은 당선이기 때문에 그 비례성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감안해 보면 그 정도 문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불량한 성적이더라도 높은 지명도만 있다면 유권자의 심판을 피해서 계속적으로 다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단점이 되겠죠. 네. 예. 전북은 민주당의 아성이 무너지지 않는 곳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확대가 되더라도 복수 공천이 계속 이어지면 여전히 일당 독주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해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이제 민주당을 보면 그야말로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권토중례를 도모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각 선거구에서 50% 정도 후보만 공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4인 선거구에서는 2인 이하, 5인 선거구는 3인 이하를 공천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라도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같이 참여해서 함께 지역 정치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양성을 위해서 민주당이 희생하는 모습, 희생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민주당의 권토중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기초의원부터 지금 중대의원 선거구제를 도입하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또 이번에는 채택될 건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기초의회부터 이제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대선거구 채택은 매우 불가피한 거고요. 대선 과정에서 양 거대 정당이 약속을 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중대선거구는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근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그 소선거구제와 획기적으로 비례대표를 늘려서 전체 의원 정수의 50%가량 정도로 늘린다면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가고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그 의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다. 그러면 좀 그런 장기적인 논의도 현재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독성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였는데요. 하지만 이 영장은 어젯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독성물질에 노출돼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파이프를 닦는 세척액이 문제였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사업장에서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인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고용부와 검찰은 한 사업장에서 16명이나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았고 해당 물질을 여러 달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국소 배기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유통업체로부터 이 물질을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젯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상당히 수집돼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전북농협이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우수 인력 발굴을 위해 올해 전북 지역 농축협 신규 직원 동시 채용에 나섭니다. 채용 접수는 내일부터 30일까지 농협이나 잡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5월 8일 인적성, 직무능력 검사와 이후 면접, 신체 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응시자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채용 단위별 응시 지역 내면 가능합니다. 아침 공기는 싸늘해도 낮에는 봄 햇살이 내리쬐고 꽃망울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내일은 흐리고 예년보다 서늘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낮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막바지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한때 동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여 내일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하늘은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김제가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군산 9도, 익산 10도, 전주 1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완주와 순창은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완주와 임실 11도, 진안과 장수가 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차차 오르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